자, 교재를 보시면 우리 교재 페이지 우리가 지금 446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저당 제출의 상환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원금, 원리금, 체증식이 나오는데 자, 이 세 가지를 이제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줘서 기출 문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들어볼게요. 일단은 가장 출제 빈도가 높고요. 또해도 원금과 원리금이 계산 방식이 나옵니다. 그죠? 특히 이제 원금이 2회차가 이제 나온다고 했는데 또 이것도 적중이 됐었는데요. 자, 가볼게요. 고정금리입니다. 자, 조건은 다 똑같아요. 융자액이 전체 금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 다음에 융자 기간이 있습니다. 융자 기간 10년이다. 고정금리입니다.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자율이 연 10%다. 그래서 상환하는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 원리금, 체증식인데 시험 문제는 저기서 작년에 두 문제가 떴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문제는 굉장히 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까지도 여러분들이 예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지문이 나왔고 세 개를 비교하는 하나는 원금 균등에는 계산 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볼게요. 그래서 계산도 똑같이 하면서 연결시켜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원금 균등입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말 그대로 뭐가 균등한 겁니까? 원금이죠. 그죠? 원금을 똑같이 내요. 원금. 이자도 내야 되죠. 처음에는 상환이 안 됐기 때문에 이자가 제일 많습니다. 점점 적어지죠. 그래서 납부해야 될 금액이 전체가 줄기 때문에 원리금이 줄기 때문에 체감식이라고 합니다. 체증식이에요? 체감식이에요? 체감식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계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계산은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만약에 이제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에서 우리가 10년 상환이다. 100만 원씩 되겠죠. 그죠? 원금이. 그래서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원금이 100이 되고 첫 해는 상환이 안 됐기 때문에 1,000만 원의 10%니까 이자도 100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자도 100이다. 100만 원. 그러면 원리금이 첫 해는 200만 원이 돼요. 자, 두 번째 그냥 100만 원을 100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렇게 100만 원.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자율이라는 건 상환된 금액에 적용시켜요. 남아있는 금액에 적용시켜요. 그러면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빼니까 900이 남죠. 900이 10%는 9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190만 원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원금도 100인데 자, 200이 상환됐습니다. 1,000만 원에서 200 빼면 800이 남죠. 800이 10%는 이제 80만 원이 됩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원금 균등이 되기 때문에 10만 원씩 10만 원씩 줄겠죠. 그죠? 70만 원, 60만 원 됩니다. 그럼 맨 마지막 해가 더 쉬울 수 있어요. 왜냐면 100만 원이 남기 때문에 100만 원의 10%는 10만 원이 되죠. 그죠? 그래서 110만 원이 되니까 더 오히려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가 체감식이 됩니다. 근데 원리금 균등이 있어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이 균등합니까? 당연히 원리금이 균등합니까? 원리금 균등하죠. 그죠? 그래서 원리금이 균등합니다. 자, 원리금.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저당상수 기억하시죠? 그죠? 저당수가 많이 튀어나와요. 저당수는 융자액 곱하기 저당상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 금액이 원리금이 동일하다는 거죠. 원리금이. 우리가 원금과 이자를 내야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1,000만 원이 융자액이면 저당상수는 그냥 0.13으로 얘기할게요. 그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임의적으로 130만 원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가 보세요. 130만 원씩 상환을 합니다. 130. 자, 그럼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더한 거죠. 그죠? 여기다가 이자를 빼면 원금이 나와요. 그래서
첫 해는 얘와 얘는 이자는 똑같습니다. 상환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1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원금이 3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얘는 뭘 물어보냐? 얘 방식은 갈수록 이자는 어떻게 되니? 원금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130이 일정하니까 우리가 1000만 원에서 30만 원 빼면 970만 원이 되잖아요. 10%니까 97만 원이죠. 그죠? 7만 원 그냥 빼고 그냥 90만 원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40이 됩니다. 40만 원이. 그럼 이자는 줄죠, 당연히. 원금은 늘어나고요. 그죠? 그럼 당연히 처음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자가 많아요. 점점 이자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데, 자, 이렇게 해볼게요. 얘는 원금 균등이에요. 원금 균등. 그냥입니까? 이자는 줍니까? 주니까 체감시 되는데, 얘는 원금 균등이에요. 말 그대로 원리금 균등이에요. 원리금이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얘나 이자가 준다는 건 공통점입니다. 그건 이자가 준다는 공통점이니까 얘는 원금이 그냥입니까? 증가를 합니까? 증가를 한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체증식이 작년에 나왔어요. 체증식이 이제 젊은 신혼부부한테 유리하죠. 은퇴 예정자가 아니라 점증식입니다. 처음에 많이 내겠어요? 처음에는 적게 내겠어요? 적게 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야, 너 100만 원 내지 마. 이자도 60만 원만 내. 처음에는 소득이 적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금을 처음에 조금 냅니다. 60만 원. 갚아야 될 금액이 점점 줄어들겠어요? 더 늘어나겠어요?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첫 해는 60만 원을 냈고 두 번째는 이자를 안 갚았기 때문에 원금이 더 늘어납니다. 1000만 원이 아니라 1040만 원 늘어나 버려요. 그러면 1040만 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 원금보다 잔액이 더 많아졌어. 그죠? 그럼 이거는 정상적인 상환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상환이라는 얘기예요. 부의 상환. 그래서 부의 상환이 초기서부터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초기 이제 얼마 누가 보다 많냐 이게 나오는데 얘는 60이고 얘는 200이고 얘는 130이니까 자, 그래프가 두 가지가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자, 두 가지가 이제 그래프가 나중에 기출 문제를 보겠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이제 원리금이에요. 원리금 상환을 물어봤고 두 번째는 잔금을 물어봤습니다. 초기하고 후기죠. 초기하고 후기. 자, 그러면 갑니다. 자, 어머니 요걸 이제 보시려면요. 처음에 이 원리금서부터 걸어요. 뭐부터 걸어라? 원리금. 원리금은 130씩 일정하다는 겁니다. 원리금은. 그 다음에 이제 시험장 가서 체증식 끄세요. 체증식이 점점 올라간다는 겁니다. 체증식은 점증식입니다. 60에서 점점 들어간다. 그럼 하나 남는 건 원금 균등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원금이 체감식이 될 수밖에 없죠. 200 점점 낮아진다는 거죠. 그럼 초기에 제일 많은 게 누구야? 원금, 원리금, 체증식이 되겠죠. 근데 반대입니다. 반대 잔금은 반대로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래피가 이렇게 일정씩 떨어지는 게 원금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원리금, 체증식이 빨간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중도 상환을 물어봐요. 중도 상환시. 그러면 제일 많이 남는 건 당연히 어떤 상환 방식이 제일 많이 남겠습니까? 체증식이죠. 그 다음에 원리금이고 원금이 제일 그냥입니까? 잔액이 작습니까? 작죠, 그죠? 요거 이제 이따가 체크해드리고 할게요. 자, 갑니다. 그러면 천천히 이제 책을 보셔서 우리가 446페이지부터 천천히 들어가도록 하죠. 파란 색깔 위주로 가겠습니다. 자, 원리금입니다. 원리금은 밑에 초기에는 원금은 적지만 이자가 많고 후기는 이자액은 적어지지만 원금은 많아진다는 거 이해가시겠죠, 그죠? 그래서 대출 만기에 완전히 상환이 되죠. 그래서 맨 밑에 1번을 보시면 원리금은 매년 원리금이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 어떻습니까? 이 원리금은 원금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한 거 이해가시겠죠? 이자라는 건 항상 저당 잔금에다가 곱하고요. 매년 원금은 원리금에서 이자를 뺀 거죠.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가시면은 우리가 그 어떻습니까? 우리 상한 조견표라는 게 있어요. 상한 조견표가.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일단은 맨 밑에 가시면 니은에 가시면
상한 초기에는 원금 상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만 후기로 갈수록 원금 상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늘어난다 그랬죠. 그죠? 원금 상한 곡선은 늘어나니까 마이너스 기울기요. 플러스입니까? 플러스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얘는 우리가 한 페이지 넘기시면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그래프가. 그래서 초기서부터 후기로 본다면, 자, 원금은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돼 있죠. 그죠? 늘어나는 돼 있고, 이자는 이렇게 줄어드는 걸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원금은 점점점 늘어납니다. 원금 상환분은. 근데 이자 지급분은 줄어들어요. 그럼 늘어나는 것은 기울기가 플러스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전 페이지 다시 가시면 전 페이지 기억하고 니은을 다시 보겠습니다. 상한 초기에는 이자 지급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그러면서 매기 원금이 상한되고 잔금이 감소하므로 후기로 갈수록 이자 지급은 감소합니다. 기울기가 음의 기울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아까 어때요?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후기로 갈수록 원금은 늘어나죠. 그래서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 이렇게 원금 상한과 이자가 비대칭한 구조로서 나타나면 상한 기간이 밑줄 쳐보세요. 2분의 1이 지나도 원금의 전반 정도가 상환되지 않는다. 대출 기간의 3분의 2 정도 지나야 원금의 반이 상환된다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금의 반이 50%가 상환한 기간이 2분의 1 기간이 아니라 3분의 2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기간이 더 길다는 거죠. 근데 원금은 어떻습니까? 원금은 1,000만 원에서 만약에 5년 상환이다 그럼 50%가 상환이 되겠죠. 그죠? 그냥 더 길다는 거고.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자, 원리금의 특징. 원리금은 매기의 상환 금액이 일정하므로 차입자 소득이 일정한 경우에 적합하고요. 가장 주택금에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1번서부터. 자, 원리금은 어떻게 됩니까? 원금에 비해 차입자 초기 상환 부담이 적죠. 그죠? 그죠? 그다음에 원리금은 원금에 비해 대출 기간의 원금 회수 속도가 느립니다. 자, 원금이 더 빠르기 때문에 획수 속도 빠르죠. 그죠? 느리고요. 그다음에 디귿번에 가시면 잔고가 신속하게 감소하지 않으므로 전체 대출 기간을 고려한 차입자의 이자 상환 부담인 원리금이 원금에 비해서 많은 편이죠. 많이 남으니까.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 대출 초기에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원리금이 적합하겠죠. 잔금이 신속하게 감소하지 않을 때 대출 기간 만기까지 이자 부담이 큽니다. 자, 원금으로 가볼게요. 자, 원금은 어떻습니까? 자,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가시면 매년 원금이 균등하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아까 요 기억 니은 디귿 이거 계산 문제 제가 했었고요. 3번 갑니다. 3번의 별표 오른쪽. 자, 원금은 매년 상환해야 될 원금이 균등하죠. 그래서 원금이 일정하기 때문에 상환 후기로 갈수록 잔금도 감소합니다. 잔금이 감소하면 그냥입니까? 이자 지급도 감소하겠죠. 정리하면 원금은 일정하고 이자는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 원리금 상한기의 지남에 따라서 감소한다는 거죠. 뭐 첫해 여기 보세요. 원리금이 제일 가장 많죠. 강할수록 원리금이 줄어든다. 체감식이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넘겨볼게요. 자, 그럼 원금의 특징은 파란 색깔 위주로. 원금은 원리금의 상환 방식보다 대출 기간 원금 회수가 빠르겠죠. 그죠? 그래서 초기의 대출 기간의 원금 회수 위험은 작아집니다. 자, 니은에 우리가 파란 색깔 차입자가 전체 대출 기간 동안에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원리금 방식이 원금보다 더 적합하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 보세요. 자, 남아있는 건 체증식이 많고 그다음에 원리 원금이에요. 남아있다는 것은요.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자 부담을 좀 적게 하려면 이자 부담 많이 적게 하려면 원금이 더 낫다는 거 전체를 계속 보시면 되고요. 체증식 갑니다. 자, 체증식은 이 원리금과 원금에 비해 대출 초기의 상환 부담이 극히 낮죠. 낮고 차입자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상환 금액도 점차 점증식입니다. 1번 작년에 나왔어요. 체크. 자, 미래 소득이 증가 예상되는 주로 늙은이에요. 젊은 부부예요. 젊은. 그러니까 저소득이나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길면 채무의 가능성이 것입니다. 짧은 차입자한테 유리합니다. 짧은 애 동그라미십시오. 젊고 짧고. 그 다음에 초기 상환 금액이 매월 이자를 충당하기 부족하므로 부의 상환이 초기서부터 나타나요. 그래서 원금 회수 위험이 큽니다. 초기서부터. 제일 큰 게 예죠. 그 다음 오른쪽에 가시면 차입자 입장에 초기 상환 부담이 낮으니까
대출기관 입장에선 원금이나 원리금의 대출 초기에 원금 회수가 늦어져요. 그럼 최증식은 우리가 한국대공용공사 그 모기준원이 일부 활용되는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핵심 다지기에 박스에 별표 넣어보세요. 차입자의 초기 상환 부담 정도가 대출의 원금 회수 속도가 빠른 거는 자 저기 보세요. 누가 제일 많습니까? 원금, 원리금, 최증식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대출 기간에 원금 회수 위험이 큰 건 반대예요. 최증식이 제일 크고 원리금, 원금이고 중도 상환 시 미상환 대출 잔액입니다. 자, 일로 와보세요. 잔액이 누가 제일 많이 남습니까? 최증식, 원리금, 원금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대출 기간 전체를 고려할 때 이자 상환 부담이 크다는 것은 자 어때요? 남아있는 금액이 클수록 이자가 커요. 최증식, 원리금, 원금이니까 오히려 이자보다는 원리금이 원금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 기출 문제를 풀어볼게요. 넘겨봅니다. 기출 파이치기를 한번 풀어보세요.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452페이지입니다. 답 가리고. 자, 요건요. 처음 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유도해 볼게요. 1번 원금과 원리금 1회차 월부르레백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원금은 200이었고요. 얘는 130이었습니다. 월부르백이 동일하지 않아요. 그죠? 그럼 동일한 건 오히려 이자가 동일하다고 하셔야 됩니다. 이자가. 그래서 가볼게요. 자, 해설이 어떻게 났나 볼게요. 원금과 원리금은 1회차 월부르백은 200이 130보다 더 크죠. 초기 상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죠? 오히려 이자가 동일하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아까 변동금리와 고정이 있을 때 이 변동과 고정이자를 갖고 향후 금리 상승 밑줄 쳐보세요. 금리 상승 기억하시잖아요. 아까. 그 금리 상승 때 차입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낫나요? 자, 우리가 고정이 변동보다 유리하다고 아까 제가 한 적 있었죠. 그죠? 여기 나왔었어요.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차입자의 소득과 담보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득이 늘어나고 부동산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한다면 차입자 입장에서 좋거든요. 그럼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험이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변동금리 담보대출 이자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좋죠. 이자의 변동주기를 변동 위험을 대출자에서 차입자한테 전가시키죠. 그래서 아까 배웠던 거가 종합 문제입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야 볼 수 있어요. 자, 5번이 맞습니다. 자, 대출액 중도 상환액일 때 우리가 대출액 중도 상환할 때 잔액이야, 잔액. 자, 봐봐. 여러분 넣어보세요. 어떤 게 제일 많이 남아요? 최증식, 원리금, 원금이죠. 어떤 게 제일 적게 남아요? 원금이죠. 그래서 원리금, 원금이 원리금보다는 잔액이 적다. 이렇게 가져가십니다. 5번이 문제죠.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중 일부를 다음 주에 또 제가 기출 문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맞고 맞히시고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은하의 주택금융은 출제 빈도가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라는 것만 455페이지 가시면 455에 가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거 있죠. 이거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얘는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나와요. 자, 얘 업무가 나오는데 자, 일단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이라는 자체를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한국금융공사 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법은 안 바뀝니까? 바뀔 수도 있습니까? 바뀌어요. 바뀌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시험 공고 전에 바뀌게 되면 바뀐 법이 이제 시행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그냥 보금자리론 정도는 갈게요. 보금자리론. 자, 우리가 보금자리론이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이 공사가 보존자론을 공급하는데요. 대출해주지는 않습니다. 모기지론을 공급하는데, 자, 갑돌이가 이제 19세 이상 성인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A은행한테 돈을 빌려요. 그래서 차입자가 되고 A은행이 대출자라고 했었죠. 그럼 70%를 빌려줍니다. 1억에 7천만 원. 원리금을 갚아나가죠. 그래서 얘는 고정금리고요. 이따 보겠지만 장기 10년 이상이에요.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이고. 그럼 원리금, 원금 체증식이 있는데, 자, 원리금 상환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까 융자액 곱하기 저당상수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이렇게 해서 상환하는 방식이다. 가셔서 제가 하라는 것만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사가 이제 이따가 MBS를 발행한다는 것은 이따 해드리겠고요. 밑에 모기지론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대출 신청인은 현재 만 19세 이상 무주택 또는 주택 취득 30년 이내 1주택도 가능합니다.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도 가능하고요. 대출금리 별표 고정금리입니다. 반드시 일부 변동인데 그냥 고정금리 정한다. 주택은 공부상 주택이어야 돼요. 등기부상 9억을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되고 대출 한도는 최대 70%입니다. 아까 DTI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적용하고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억까지고 기간은 10년, 20년, 30년이고 그 다음에 상환 방식은 매월 방식이에요. 원리금, 원금, 체감식, 체증식 있는데 자 아까 보면 체증식은 젊은 층이죠. 40세 미만에 한해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책은 잘 쓰셨는데 거치 기간이 틀렸어요. 최대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요것만 좀 미스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공사 사이트 가서 뒤져봐서 봤어요. 1년입니다. 1년 거치. 대출이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중도상환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조기 상환 수수료 최대 3년이고 최대 1.5라는 걸 말씀드리니까 그렇게만 보시고요. 디딤돌 대출은 잘 나오진 않아요.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고 자 넘기시면은 어디가 이제 또 키가 되냐면 일단은 뭐 458페이지로 가셔서 그 밑에 박스 보시면 돋보기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별표 표시는 마시고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그냥 비교해서 나온 적이 한번 있었어요. 제도권과 비제도권은 제도는 공식적이고 비제도는 비공식적인데 자 정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밑줄 쳐보세요. 자금을 조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은행에도요 은행법이 있어요. 법에 의해서 융자를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은행법에 의해서 예치금액이 5천만 원까지만 우리가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거예요. 근데 비제도적인 거거든요. 이 정부나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전세 밑줄. 자, 부동산을 구입할 때 전세 끼고 주택 산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전세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제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택 선분양. 선분양도 모델하우스의 건설회사가 계약금을 받잖아요. 이런 것들도 진짜 자금 조달에 대한 그냥 간단한 제도권이 아닌 비제도도 아니에요. 그렇게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별표까지는 뭐 그렇게 필요는 없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주택연금제다 역정당에다는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죠? 기간하고 이 연금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염리 이제 뭐 그 깊숙하게 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들어만 보세요. 역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자 얘가 이제 모기지론이라면 얘는 영모기지입니다. 그래서 왜 요새 주택연금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주택연금. 그래서 이거는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갑이라는 60세 이상 노인께서 7억짜리 부동산 있는데 지금 노후 대책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은행한테 역저당입니다. 역저당. 그래서 담보를 해서 연금을 타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담보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상환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금을 타내는 거가 돼요. 근데 이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HF.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것만 이번 과정에서 가져가시는데 HF는 대출 업무를 하진 않습니다. 아까 대출 해주는 거는 은행이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연금도요. 은행이 연금을 지급해 주는 거지 공사가 안 합니다. 공사는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보증료를 내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발급하면 이걸 내주게 되면 얘가 연금을 지급하는 거죠. 갈게요. 자, 금융기관이 저당권을 설정되지 않은 주택이나 대출금 상환이 끝난 주택을 담보로 해서 차입자가 연금 형식으로 일정액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연금기간 종료 시 주택을 처분해서 지급된 원금 내 누재 기간을 한꺼번에 상환해요. 그래서 연금 저당이라고 하고, 현재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일정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매월 일정시 연금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연금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기간 말에 재산주택이 처분하면 이제 종료되는 거죠. 그래서 넘기시면은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요거는 염리 나중에 제가 3, 4월 달 정도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죠? 그래서 한 4월 달 정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때 당시면 이제 바뀌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때 가서 제가 세부적으로 가니까 그때 가서 해드리도록 하고요.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그 463페이지로 한번 가시면 제목이 부동산 증권론과 아까 개발금융 기억하시죠? 그죠? 이렇게 보시는데 자산 유동화라는 유동화 증권인 ABS가 생겨요. 그죠? 근데 이걸 전에 여기 어디를 제가 먼저 보여드리냐면 페이지 46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67페이지 가시면 주택 저당 유동화 시장의 구조라는 게 있나요? 여기다가 별표를 우리가 2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2개.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당 유동화 시장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그래서 여기가 1차와 2차 시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아주 강하게 가겠습니다. 강하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는데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당의 유동화예요. 유동화. 시장이 1차 시장과 2차 시장이 있습니다. HF가 2차 시장에서 MBS를 발행합니다. 요걸 이제 구분하셔서 들어가 보는데 지금 제가 모기지론을 한 게 지금 요게 모기지론이에요. 보금자리론. 이제 요게 한국주택금융공사 2004년에 출시되면서 이 보금자리론이 만들어지면서 MBS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지금 하는 게 이제 모기지론이다. 이렇게 보금자리론이다 생각하시면서 유동화 시장의 구조로 가죠. 자, 그래서 우리 갑니다. 자, 갑돌이가 차입자입니다. 차입자. 그래서 아파트죠. 아까 보금자리론이 다 주택이니까. 자, 1억입니다. 70%까지 빌려줍니다. 대출자가 있죠. A은행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이제 시장이 달라지는데 70%까지 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그러면 그 박스를 보시면 자, 1차 시장이 자금을 대출해 주면 저당 채권이 넘어간다고 나와 있죠. 그죠? 저당 채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세부적으로 한 2가지로 나눠 볼게요. 자, 채권인데요. 우리가 민법에서 이 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게 채권이라고 배우셨죠. 그죠? 그 대출 채권입니다. 대출 채권이라고 하고 이따가 이제 원리금 수취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죠. 그 다음에 이제 민법에서 채무불이행, 차입자의 채무불이행할 경우에 담보물에 대해서 따라서 제공받는 담보물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저당권입니다. 그럼 만약에 돈을 안 갚아버리면 저당권에서 경매 처리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이 2가지 권리를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시장과 2차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차 시장, 1차 저당 시장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요게 26개 때 떴는데요. 자, 뭐라고 이제 적어 놓으시냐면 1차 저당 시장에다가 적어 놓는데 요거에다가 주택 자금 대출 시장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주택 자금을 대출해 주는 시장입니다.
대출 시장.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행은 예치시킨 단기 자금으로는 이 자금이 고갈됩니다.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사한테 유동화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저당권을 팔아요. 그럼 저당의 유동화라는 것은 현금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HF라고 하죠. 유동화 중개기관이 만들어집니다. 중개기관. 그래서 자금을 주게 되면 이 권리를 가져오죠. 근데 은행이 굉장히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A은행을 1차 대출기관이라고 하고 얘를 2차 대출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돼요? 저당을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죠? 주택을 담보로 한 저당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5천억 정도가 이제 발행이 되는데요. MBS가 투자자한테 이걸 팝니다. 투자자한테. 투자가 기관 투자가 될 수 있고 개인 투자가 될 수 있죠. 자금을 주게 되면요. 이 저당을 자, 지금 어떻습니까? 공사가 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발행했다는 것은 자기 지분을 파는 게 아니라 저당을 판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MBS를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증권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MBS는 이제 앞에 주택이 생략이 됐고 모기지가 저당이고 빼기 담보고요. S가 증권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주택저당담보증권. 주택저당담보증권. 그럼 투자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저당을 판매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주식을 발행한 게 아니라 사채나 채권 형태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부채금융이라고 배우실 거예요. 그럼 요 증권은 부채증권이 되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얘는 이 공사가 자기 자본이나 타인 자본 조달을 해서 이 사채를 채권을 이제 얘한테 투자하니까 얘가 투자한 것은 저당에 투자한 거예요. 저당은 남의 거죠, 그죠? 저당 수익률을 먹습니다. 저당 수익률이 이자 수익률이죠. 그럼 최소한 요구 수익률을 만족해야 됩니다. 요구 수익률이 예금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즘 예금 금리가 높아요? 굉장히 낮아요. 낮죠? 그래서 2%보다는 많이 나와야죠. 2%라면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2차 저당 시장에다는 적어놓으세요. 2차 저당 시장은 뭐라고 적어놓냐면 자, 이건 이따가 이제 다음 주에 문제를 풀 거지만 얘는 주택 자금 공급 시장입니다. 자금 대출 시장이에요.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이에요. 공급하는 시장이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로 봤을 때 얘가 내는 금리가 대출 금리입니다.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은 차입자만 됩니까? 투자자도 될 수 있습니까? 투자자 될 수 있죠. 차입자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를 내는 거고요. 투자자 입장은 여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맞나요? 둘 다 이자는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 시험 문제가 1차 금리하고 2차 금리 중에서 어떤 게 크니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1차 금리가 어떻죠? 대출 금리예요. 당연히 1차가 높아야지만 유동화가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중간에 마진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얘가 먹는 수익이 저당 수익률이에요. 2차 금리가. 얘가 MBS에 대한 수익률입니다. 요구 수익률을 만족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요구 수익률은 예금 금리를 생각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연 2%면요. 대출 금리 2% 주는데 없죠. 그죠? 거의. 대출이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 한 연 5%다. 임의적으로. 그럼 얘가 한 연 3.5% 받는다. 그럼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럼 당연히 1차 금리가 높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차가 더 높다가 시험자입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도 몇 차 시험이 있어요. 1차, 2차. 1차만 면제되지 2차는 안 되죠. 그러면 2차와 1차 중에서 몇 차가 더 중요한가요? 1차죠. 그죠?
개론이 몇 차입니까? 1차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차가 더 비중이 크다? 1차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1차 저당 시장과 2차 시장은 같습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다르죠. 1차는 자금을 대출해 시장이고 2차는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이고요. 1차는 저당이 설정되는 저당 채권 설정되는 시장이고 2차는 유동화되는 시장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일단 2차 대출 기간과 2차 대출 기간이요. 이 저당권을 반드시 유동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유동하게 되면 비용이 나가니까 자기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보유할 수 있고 유동화될 수 있고요. 자, 이 공사는 직접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차입자는 상관이 없어요. 차입자는 2차 시장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MBS를 발행하는 공사가 발행합니다. 발행 기간이 돼요. 여기까지 체크할게요. 갑니다. 펜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467. 자, 파란 색깔 갑니다. 밑에 양가로 1번 갈게요. 자, 이 저자분이 1차 저당 시장은 주택 자금 대출 시장이라고 해놨나요? 보고 계십니까? 자금 공급이에요? 대출 시장이에요? 대출. 그래서 밑에 1차 저당 시장은 저당권이 설정되는 시장입니다. 주택 자금의 차입자와 저당 대출 제공은 1차 기간으로 이루어지고요. 2번 갑니다. 자, 2번. 대출 기간 설정된 주택 저당 대출 채권을 반드시 매각해요. 자산 포트폴리오 일부러 보유할 수도 있어요. 보유할 수 있고 매기 원리금 상환받거나 주택자금이 필요한 때는 2차에다 매각하기도 하겠죠. 3번. 자, 제가 1차와 2차 중에선 1차 금리가 높다고 말씀드렸나요? 그래서 1차 금리가 2차 금리가 더 높아야 된다. 자, 2차 시장 갑니다. 2차 시장은 거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주택자금 대출 시장이에요? 공급 시장이에요? 공급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밑에 뭐 읽어보시면 아까 설명한 거고요. 넘기시면 파란 색깔로 바로 갑니다. 1번.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에 2차는 주택금융시장에서 많은 자금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2차 시장이 반드시 필요해요. 저당의 유동화에 필요한 쪽으로 요구되는 거죠. 저당의 유동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2차입니다. 동그라미 2번 굵은 글씨, 파란 글씨. 주택저당 대출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발행한 유가증권이 아까 MBS라고 했었죠. 그죠?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주식이었어요. 채권 형태라 그랬어요. 채권이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실체 회사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립합니다. 그래서 1차 대출기간과 2차 사이에 유동화 중개 역할을 하고요. 4번 별표. 자, 1차 차입자와 2차는 아무런 관계가 있습니까? 관련이 없습니까? 없죠. 체크하시고요. 자, 5번. 자, 결론적으로 주택 저당 대출 채권의 유동화에 대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지금 1차입니까? 2차입니까? 2차. 그래서 2차 저당 시장이 발행되는 투자 상품의 주택 저당 증권 액면금리, 표면금리는 1차 대출금리보다 더 낮다는 것은 아까 제가 1차 금리가 더 높다는 얘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다음 오른쪽에 이제 발행 효과도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발행 효과도. 발행 효과가 염리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주택 수요자 차입자입니다. 차입자 입장에서는요, 파란 글씨. 차입자 입장에서는 이 차입 기회가 축소되어 차입 기회가 확대돼요. 확대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밑에 파란 글씨. 그러면 장기 주택 저당 대출의 활성화는 주택 수요를 감소시키겠어요? 당연히 증가시키겠어요. 증가시키고. 금융기관 갑니다. 대출기관, 1차 대출기관, 은행. 자, 얘는 1번. 주택 저당 대출 채권을 매각해서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시험 문제는 2번이 시험 문제입니다. 2번, 동그라미 2번 별표. 파란 색깔은 안 나있지만 얘가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뭐냐? 금융기관은 한정된 박스.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지금 한정됐다는 것은요. 여러분 봐봐요. 얘가 많은 재원이 있으면 지가 돈을 빌려줘요. 유동화시켰다는 것은 자기가 한정된 재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밑에 보시면 이 주택저당 채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동화를 하기니까 그 재원으로 우리가 더 많은 차입자한테 자금을 제공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장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 교수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처음 하신 분들이 어떻게 한정된 재원인데 많은 사람한테 돈을 대출해 주나요? 자, 지금 맨 위에 가시면
그냥입니까? 유동화 증권의 발행 효과입니까? 발행 효과죠. 유동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 자, 동그라미 2번을 제가 다음 시간 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많은 재원이에요? 한정된 재원이에요? 한정된 재원이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예전에 많은이라고 나왔어요. 다음 주에 체크하십시오. 많은이 맞습니까? 한정된이 맞습니까? 그럼 한정된으로 일부 수요자와 공급자입니까? 반대로 많은 수요자입니까? 많은이죠, 그죠? 그래서 그거 두 가지 추천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꿔낼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 아까 앞쪽에서 제가 유동성 위험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동화가 되다 보니까 유동성 위험을 감소시켜요. 그래서 원금 회수의 불확실성인 유동성 위험을 감소시켜서 이 유동화 시키면 금융기관의 유동성은 늘어납니다. 자, 여러분이 미쳐주셔야 돼요. 자, 시험 문제 별표 쳐놓으세요. 유동화를 하게 되면요, 유동성 위험은 감소합니다. 유동성 위험은. 그죠? 근데 이제 위험은 감소를 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오면 유동성이 높아져요. 그죠?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위험은 감소하고 유동성은 증가한다는 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다시 체크해 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야광펜을 칠하는데 유동성 위험은 감소합니다. 근데 두 번째, 유동성은 그냥입니까? 늘어납니까? 늘어난다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위험은 감소하는 대신에 현금화되니까 유동화될 수 있는 유동성은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 두 가지를 꼭 체크를 하시고요. 넘겨봅니다. 자, 지금 제가 아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 얘 업무가 시험에 나오는데 자, 박스로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1번 그냥입니까? MBS 유동화 증권을 발행했습니까? 발행했고 주택 신용 보증 업무라며 MBS 수익률 지급 보증합니다. MBS에 대한 수익률에 지급 보증을 해줘요. 그래서 차입자가 안 갚으면 대신 또 지급해서 갚아주는 보증 업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주택 연금을 직접 제공한다 그랬어요. 제가 지급 보증을 한다 그랬어요. 지급 보증. 그 다음에 아까 보금자리론 기억하십니까? 직접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적격 대출하게끔 공급한다는 이 업무가 시험에 나옵니다. 별표 쳐놓으세요. 그러면서 1번 유동화 중개 업무 이해 가시겠고요. 그다음에 주택 금융 신용 보증 업무를 해줍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보증서를 발급해요. 그래서 차입자의 채무행을 방지하고 보존함으로써 대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 및 주택 건설업자에 대해서 신용 보증 업무를 수행하고요. 자, 3번 MBS의 수익률 지급 보증 업무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급 보증을 또 해주는 역할을 한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주택연금을 직접 지급합니까? 보증 업무를 해줍니까? 4번에다 별표 쳐놔보세요.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연금을 이용할 때 보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노년층의 노후복지 향상, 생활안정자금을 공급하는 것이지 보증을 해주는 것이지 연금을 지급해주는 건 은행이 합니다. 장기 모기지론이 아까 보금자리론입니다. 그래서 적격 이 내 집 마련이나 디딤돌 대출에 대한 업무를 공급해주죠. 그래서 정부 주도하에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 상품을 개발 공급함으로써 국민들의 주택 구입을 용이하게 하고 주택 금융시장의 기간 투자자의 지속적인 자금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자는 어떻습니까? 자, 투자자는 어떻게 됩니까? 투자 기회가 확대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분산 투자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만이 아니라 MBS 같은 부동산 증권이 생기니까 또 투자 기회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3번 아까 저당의 유동성이 원활하게 된다면요. 잘 나와보세요. 아까 저당 수익률이 요거보다 높아야 된다 그랬죠. 그죠? 항상 요거는 학교는 작아야 됩니다. 저당이 요거보다 만족이 돼야 되고, 4번 기관 투자가 MBS의 대금을 증가시키면 주택금융시장에 많은 자금이 제공되겠죠. 정보입니다. 정보. 자, 정보는요. 여러분들 1번에다가 별표 쳐놔보세요. 동그라미 1번이 시험 문제인데, 자, 저당 유동화 제도는요. 오히려 주식시장 같은 다른 자본시장이 침체 시 박스 치십시오. 자, 오히려 이 다른 주식시장이 침체 시 얘가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침체 시.
자금의 흐름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침체 시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주식시장이나 다른 자본시장이 호황시하면 안 됩니다. 침체 시 얘가 더 장치를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유동하면 밑에 수요가 증가하니까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경기에 조절수단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 안 나왔지만 주택 보급률도 확대시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셔서 다시 넘기시면 핵심 다지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입자의 차입 기회가 확대되고요. 주택 수요를 증가시키고 금융기관은 대출 채권을 매각하니까 현금 유입에 자금 조달이 용이해서 유동성은 증가 밑줄, 유동성 위험은 감소. 이겠죠. 그 다음에 기관 투자는 더 다양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로서 투자 기회가 확대됩니다. 그 투자는 단기 채권에서 장기적인 투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요. 정부는 부동산 경기나 경기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며 주택 보급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넘기시면은 그 476페이지에 MBS에 대한 종류가 있는데, 자, 이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조금 쉬었다가 갈게요. 쉬었다가 가겠습니다.